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이 공개한 2월 회의록을 보면 최근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징후는 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며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인데 동결과 인상 전망이 팽팽합니다. 미국 긴축이 길어질 거란 우려가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2달 만에 1,300원을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국가 권력을 갖고 장난하면 깡패라며 거친 발언을 쏟아냈고 국민의힘은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반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 통제 조약 참여를 중단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결정은 큰 잘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동유럽 9개 나라 정상들은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부전선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3차 TV토론회에서 내년 총선 공천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오늘은 강원권 당원들을 상대로 정견 발표에 나섭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25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합계 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7명대까지 하락해 OECD 국가 중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지난해 인구는 12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목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초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2월 회의록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며 노동시장이 매우 견조한 상태여서 임금과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도 높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또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며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주장한 위원들도 있었다고 기록됐습니다. 회의록은 많은 위원들이 기준금리 목표치를 지난해 제시했던 5.1%보다 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시장에서는 동결과 인상 전망이 팽팽합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2달 만에 1,300원을 넘어서면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원 넘게 급등하며 출발한 원달러 환율이 1,304.9원까지 올랐습니다. 환율이 마감가 기준 1,300원을 뚫은 건 2달여 만입니다. 미국의 긴축이 더 강력해질 거란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겁니다. 미국 증시가 2% 넘게 내려앉으면서 우리 주식시장도 휘청였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많이 올릴 것이다라는 부분이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다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안정되는가 싶던 환율은 이번 달 들어 심상치 않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환당국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최근 다시 확대되고 있는 환율 변동성을 점검했습니다.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당분간 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를 지켜보겠다지만 미국 연준이 다음 달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경우 한미 금리 역전폭이 사상 처음으로 1.75%포인트까지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금리 상단이 이미 5.5%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 경우 우리가 3.5에서 머물면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 이상 벌어집니다. 이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큰 상황에서 금리를 또 올리기는 쉽지 않을 거란 의견도 많아 이번에도 금융통화위원들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설 전망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이에 1대1 대질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청 곳곳이 몰려든 사람들로 붐빕니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위해 경기도청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눈에 띄는 건 농업기술원 등 스마트팜 사업 관련 기관뿐 아니라 경기도지사실과 도지사 비서실까지 강제 수사 대상에 올랐단 겁니다. 검찰은 도지사 개인 PC까지 압수수색 목록에 포함했는데 이에 경기도는 상관없는 곳까지 수사한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검찰이 이번에 도지사실을 포함한 건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모두 800만 달러 이상을 북한에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모든 사항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까지 보고했고 직접 통화를 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역시 스마트팜을 고리로 쌍방울과 경기도, 김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연결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검찰에 또 나온 이 전 부지사는 다시 한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혐의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대북 송금 의혹 수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물증을 얼마나 제시하느냐 같은 게 아마 관건이 될 것 같고, 실제로는 이제 외국환 거래법이라고 소환을 하고 있지만 조사 내용은 다 이제 어찌 보면 대북 송금에 대한 거거든요. 검찰은 오후 2시부터는 김 전 회장도 불러 이 전 부지사와 1대1 대질 신문을 벌였습니다. 두 사람만 마주 앉아 조사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관련 일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쌍방울과의 인연은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엇갈리는 진술을 깰 만한 증거를 검찰이 확보할 수 있을지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4천억 원대 배임 액수는 이미 1심 재판이 막바지인 유동규 전 본부장 수사 때와 계산법 자체가 다릅니다. 기존 수사 결과를 스스로 뒤엎고 이 대표 혐의 입증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인데 이 검찰은 추가 수사로 이제야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다는 입장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재작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처음 기소될 때 적용된 대장동 배임 액수는 최소 651억 원입니다. 예상 택지 개발 이익을 3.3제곱미터당 1,5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줄여잡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논리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에서 이런 계산법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검찰은 민관 유착이 없었다면 애초 실무진 건의대로 공사가 전체 개발 이익의 70%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배임 액수는 7배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 계산법을 바꾸는 건 대장동 배임의 책임 소재를 윗선으로 넓히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여전히 이 대표와 공범이지만 여전히 예전 계산법대로 배임 혐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도 마찬가지인데 1심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에서 검찰이 유죄 입증 논리를 바꿔버린 겁니다. 검찰은 윗선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기존 공소 사실과 모순되는 부분은 적절한 시점에 공소장을 바꾸든지 해서 정리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정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대장동 일당의 바뀐 진술을 비롯해 추가 증거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바뀐 배임액 산정 기준이 타당한지 오랜 다툼이 예상됩니다. 변호인단에선 벌써 공사가 70%를 가져가는 사업에 누가 참여하느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초기 수사 논리를 스스로 허물고 이 대표 수사에 집중하는 검찰이 재판에서 어떤 결과를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야당을 향한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수사의 문제점 등을 지적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그동안 규탄 대회와 의원총회 등에서 입장을 밝혀온 이 대표가 국민에게 직접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알리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3차 TV토론회에서 후보들은 내년 총선 공천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 대통령과 공천을 의논하겠다는 김기현 후보의 발언을 놓고 김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 격론이 오갔고 천하람, 황교안 후보는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 후보께서는 시스템 공천 말씀하시는데 지난 정당 대표, 정치 한 10년쯤 하셨는데요. 거의 대표를 하셨습니다. 그때 왜 안 하시고 지금 하시겠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비례대표도 자기 측근으로 다 공천하셨고. 만약에 대통령과 이런 공천에 대해서 의논한다. 그러면 그건 법적인 소지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 김기현 후보 스스로가 자꾸만 위험한 발언을 거듭해서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불안한 후보다. 당의 운영은 결국은 대통령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 당 따로 그럼 대통령 무인도에 살아 계신 겁니까? 저는 윤핵관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지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너무 윤핵관 손아귀에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윤핵관이 마치 국민의힘 전부인 양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의 권력 줄세우기 행태는 지금 당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 비겁한 것이고 간신배인 것이지. 진짜 보수는 깨끗하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보수는 줏대 없이 기대지 않습니다. 진짜 보수는 이 당 저당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오직 꿋꿋이 한 길 제 길을 갑니다.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후보들은 강원권 당원들을 상대로 정견 발표에 나섭니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등 당대표 후보들과 최고위원 후보들은 오늘 오후 2시 홍천 종합체육관에서 열리는 합동연설회에 참석합니다. 최근 당대표 후보들 사이 신경전이 격화되면서 당권 경쟁도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합동연설회에서도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 러시아가 대규모 군중 집회를 열어 내부 결속을 다졌습니다. 또 미국 등 서방 진영의 패권주의와 집단 대결에 공동 대응하자며 중국에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진 러시아 모스크바. 8만여 명을 수용하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 관중이 가득 찼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기념해 열린 조국 수호자에게 영광을이라는 이름의 콘서트입니다. Чтобы поддержать курс нашего президента, нашей страны, и я лично считаю, что мы идем правильным путем, и дальше нас ждут только победы, воссоединение Отечеств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버지 같다고까지 하는 관람객도 있습니다. Почувствовали вот эту вот поддержку, опору такого папы. Для нас папа, для меня вот такое ощущение, такие ощущения, не знаю, как для других людей. 이윽고 등장한 푸틴 대통령은 조국을 위해 싸우는 군인들을 애국자라고 추켜 세웁니다. Прямо сейчас идет бой на наших исторических рубежах за наших людей. Его ведут такие же мужественные бойцы, которые здесь стоят сейчас. 이번 콘서트는 푸틴 대통령을 흉내내 일부 주민들이 영하 16도에 수영복만 입고 냉수 마찰을 한 기이한 전쟁 지지 퍼포먼스의 후속 편격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의 외교수장은 모스크바에서 회동했습니다.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미국에 맞서 국제 무대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패권주의와 집단적 대결에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정찰 풍선 등을 놓고 미국과 대립 중인 두 나라가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 통제 조약에서 빠지겠다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결정은 큰 잘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동유럽 9개 나라 정상들은 러시아에 맞서 나토 동부전선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현 기자입니다. 나토 동부전선인 동유럽의 안보협의체인 B9 정상회담이 열린 폴란드 바르샤바. 자리를 함께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결정은 큰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의 영토를 한치라도 모두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유럽 9개 나라 정상은 공동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나토 동부전선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B9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발트해에서 흑해까지 방어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meeting almost exactly on the anniversary of the event which has forever changed the history of our part of Europe and which has an impact on the security situation across the world. 정상들은 미국 대통령과 나토 사무총장의 회의 참석에도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We cannot allow Russia to continue to chip away at European security. We will protect every inch of Allied territory based on our Article 5 commitment to defend each other. 나토 설립의 근간인 조약 5조는 한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나토 전체가 공동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등으로 구성된 B9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계기로 이듬해 결성됐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맞아 추진한 대러시아 추가 제재 방안이 일부 회원국 반대로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U 회원국들은 10차 대러 제재 방안 시행에 합의하는 데 실패해 현지 시각 23일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러시아산 고무와 EU 내 러시아 동결자산 보고 의무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현안이 몇 가지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2030년까지 동맹국인 벨라루스를 통합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자사를 비롯해 미국과 유럽의 언론사들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러시아 비밀 문서를 입수했다고 21일 보도했습니다. 17쪽 분량의 이 문서에는 러시아가 2030년까지 연방국가 형식으로 벨라루스를 복속시키고 벨라루스의 독립을 해치하기 위한 구상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처음 제기한 더 탐사의 강진규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 법원이 강 대표에 대한 영장을 2차례나 기각한 건데요. 경찰이 무리하게 신병 확보에 나섰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튜브 매체 더 탐사의 강진구 대표가 이번에도 구속을 피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퇴근하는 한 장관을 미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겁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난 강 대표는 구속 시도 자체가 무리였다며 청담동 의혹 규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제 무리한 수사권을 발동을 해서 이 사태를 덮으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7월 19일, 20일 그 당일에 알리바이를 제시를 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이미 수사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데다 강 대표의 직업 등을 종합해 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말 강 대표가 한 장관 집 앞에 찾아간 혐의만으로 처음 구속 갈림길에 섰을 때도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언론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취재 활동의 일부였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는 강 대표 주장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경찰은 청담동 의혹에 실체가 없고 더 탐사 측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보도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장관을 미행한 것도 동의를 받지 않아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달 만에 다시 신청한 영장까지 잇따라 기각되면서 무리하게 신병 확보를 시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와 경영진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관계사인 비덴트를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어제 빗썸홀딩스 지분의 34%가량을 보유한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와 회사 관계자의 자택 등의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일 빗썸 관계사인 비덴트와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 등에서 62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종현 씨 주변 인물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납품업체에서 부당이득을 뜯어낸 혐의로 고발된 유통업체 GS 리테일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GS 리테일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GS 리테일이 지난 2016년부터 4년 넘는 기간 도시락을 비롯한 신선식품 납품업체에 성과 장려금이나 판촉비 같은 명목으로 222억 원을 부당하게 뜯어냈다고 보고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소아 의료체계 공백을 막기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지원의 손길이 시급한 곳이 있습니다. 대전에 처음 문을 여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인데요. 근무할 의사가 좀처럼 구해지지 않아서 다음 달 개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대전시가 다음 달 개원을 약속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입니다. 공정률 93%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의사와 약사 정원은 아직 채우지 못해 반쪽 개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의사는 최대 7명, 약사는 1명. 그런데 건립추진단이 3차례에 걸쳐 공개 채용을 진행한 결과 재활의학과에 전문의 1명이 지원한 게 전부였습니다. 관심을 보이는 의료진들이 하나둘 생겨나고는 있지만 최종 지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대전시는 신설병원 근무에 따른 어려움과 장애 어린이 진료와 당직 부담 등을 지원을 꺼리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당직 부담이라도 줄여주기 위해 공중보건의를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의사를 채용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운영 위탁기관인 충남대병원 의료진의 순회진료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 채용이 극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병원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대금 지급 문제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준공이 다음 달 중순으로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대전시가 약속대로 다음 달에 병원을 개원한다면 실제 의료장비 시운전 기간은 한 달에서 보름으로 절반이 줄어들게 됩니다. 대한민국 첫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다 보니 운영상에도 좀 초반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은 되긴 합니다. 그런 만큼 지금 시운전이라든가 좀 준비하는 과정이 좀 더 철저하게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립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친 국내 첫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약속된 개원 시점이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남아있는 길 역시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24만 9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002년 이후 15년 동안 40만 명대였던 출생아 수는 2017년 이후 30만 명대로 떨어진 뒤 2020년 이후 3년 연속 2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0.7명대로 떨어졌습니다. 2018년 1명 아래로 감소한 합계 출산율은 2020년과 2021년 0.8명대를 기록한 뒤 3년 만에 0.7명대로 하락했습니다. 업무에 쫓기는 직장인들이 일과 중에 짬을 내서 개인적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점심시간이죠. 그런데 최근 공무원들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점심 휴무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보도에 김근우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을 맞은 대구의 한 구청 민원실. 일부 직원들이 식사하러 갔지만 직원들이 교대로 남아 업무를 보는 만큼 민원 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온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점심시간 휴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민원 업무를 모두 중단하더라도 무임 민원 발급기와 인터넷 발급 등 대안을 확대한다면 불편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대구에서는 오는 4월 8개 구군이 민원실에 점심 휴무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 등 점심시간에 민원 업무가 필요한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직장인들이나 이제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좀 귀한 시간 내 가지고 이제 업무 잠깐 보러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가지고 뭐 밀린 업무 같은 거 처리하는 게 좀 힘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수도권의 지자체들은 대민봉사하는데 그건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논의하는 것 자체가 지금 지방행정 시대에 역주행하는 거라고. 결국 구군청 민원실의 점심 휴무제는 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 잠정 보류됐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에 규정된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기자회견과 시위 등 반대 움직임을 예고했습니다. 올해 초 기준으로 80군데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요. 시장님이 시민 핑계를 대고 이런 공무원들이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공무원과 시민을 갈라치게 하는 것이고요. 지난 2017년 경남 고성에서 처음 도입돼 점차 확대되고 있는 공무원 점심 휴무제. 제도가 잘 정착한 곳도 있지만 불편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뚜렷한 만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경북 구미시 공사장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쳐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경북 구미시 산동읍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15m 높이 작업대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50대 노동자가 다쳤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파악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제 오전 9시 20분쯤 경기 파주시 법원읍에 있는 필름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 안에 있던 노동자 5명이 대피했고 불은 공장 한 동을 대부분 태운 뒤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충남 금산군에 있는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 헬기 4대와 소방차 8대, 진화대원 24명을 투입해 1시간 10분 만에 주불 진화를 마쳤습니다. 당국은 근처 민가에 있던 식품 보관용 저온 저장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어제보다 추위가 덜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5도로 어제 아침보다 3도가량 높은데요. 한낮에도 어제와 비슷한 영상 8도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지겠고 중서부 지역은 미세먼지도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지금은 전국의 대기질이 대체로 양호하지만 점차 대기가 정체되면서 서울, 경기와 충북 지역의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밤부터는 그 밖의 중서부와 경북 지역의 먼지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며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호흡기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오늘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제주도에만 비나 눈이 오락가락 내리겠는데요. 지난 밤 사이 내린 눈비는 아침에 모두 잦아들겠지만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제주 산간에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10도나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영하 1.5도, 광주는 영상 1.6도로 크게 춥지 않고요. 낮 기온은 서울 8도, 대전 10도, 부산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 동해안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한 동풍이 유입되는 강원 영동에 많은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내륙 지역은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과 영동 지역에 이어서 경북 지역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으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할지 또 인상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경기 침체를 고려하고 가파른 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를 관찰하기 위해 금리를 동결할 거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환율과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0.25%포인트 인상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의 과점 문제와 돈잔치 등을 둘러싼 질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권 제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TF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은행업 인가를 세분화하거나 챌린저 은행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당국과 은행 등 금융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성과급과 명퇴금 잔치로 질타받고 있는 은행권의 제도와 관행을 손보기 위한 TF가 공식 출범한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은 고금리로 고통받는데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각종 문제점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전한 이자 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 형태 등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TF는 주제를 크게 6가지로 나누어 논의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건 대형 시중은행의 과점 해소 방안으로 금융당국은 경쟁 촉진을 위해 은행업 인가 세분화와 챌린저 은행 도입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허가 단위를 나눠 특정 분야의 경쟁력 있는 은행들을 활성화하거나 기존 은행의 시장 영향력에 도전하는 소규모 특화 은행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앞서 금융감독당국 수장들도 은행의 과점적 행태를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지금 방향을 정해놓지는 않지만 모든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과점적 요소를 각 분야별로 조금 제거하는데 저희 관심을 최대한 기울이고 이와 함께 TF는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 도입 여부 등도 살피기로 했습니다. 은행 예금이나 대출의 한 90%를 5대 시중은행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좀 손볼 필요가 있고. 고강도 압박이 이어지자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자진 인하하는 등 몸살이기에 나선 가운데 금융위는 TF와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6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상황의 여지는 상임위 곳곳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쟁점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두고 여야가 다시 맞붙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 시작부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천공의 관저 방문 의혹을 꺼내며 대통령실을 정조준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을 주장해온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상대로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고 압박했습니다. 지금 천공의 천자만 나와도 김건희 여사의 김자만 나와도 너무 과민 반응하고 있고 심지어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기소하지 못한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으로 민주당이 정쟁을 유도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공세가 이재명 대표 범죄 혐의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범죄 피해자 이재명 대표 구하기 물타기 현안 질의가 될까 봐 저는 걱정이 됩니다. 정치 공세의 장으로 이용하는 운영위가 되지 않도록. 기대위에서도 난방비를 포함한 생활물가 폭등을 두고 여야 기싸움은 계속됐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에너지를 포퓰리즘적으로 운영을 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민들과 취약계층들, 중산층들은 난방비 폭탄 맞아갖고 2배 이상 내고 있어요. 여기에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나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강행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양곡관리법의 경우 김진표 의장이 중재안을 냈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민주당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중재안만 나온 정도지 본격적인 협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저희가 수용안을 내서 양곡관리법은 신속하게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게 저희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서로 이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정쟁 속에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와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국가 권력을 갖고 장난을 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냐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회의에서 국가 권력을 남용해 특정인을 죽이겠다고 공격하는 게 국가 경영에 맞는 일이냐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어 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왜 방어를 하느냐, 가만히 맞으라라고 하는 건 깡패 인식이라며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으라는 여당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반 기자회견에서 검찰 영장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세 번째 TV토론회에서는 김기현 후보의 울산 부동산 의혹에 다른 후보들의 공격이 집중됐습니다. 비윤석열계 후보들 사이의 견제도 치열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 후보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당과 대통령과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사퇴하십시오. 의혹을 해결하려면 왜 도로의 노선이 바뀌었는지 그 과정을 해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권력형 토건 비리라 그러시는데 확실하게 그렇게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법적 책임지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황교안 후보께서 말씀하신 거짓이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 지금 김기현 후보께서 해명하는 태도가 더 문제다라고 봅니다. 이게 저는 그 이재명 대표의 태도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보는데요. 혹시 지금이라도 장제원 의원이 안철수 후보님과 연대를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하면은 장제원 의원님 받아주실 생각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일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혼자 당 만들어서 3기 미래 가장 최대로 큰 정당, 그 2016년에 이미 만든 경험이 있고 정치적인 그런 경험들은 정말 압축 성장을 했다고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당대회 레이스에서 도중에 철수하실 생각은 없으시죠? 면접이 됐든 희망사항으로 받아들입니다. 천하람 후보께서 희망하시는 거죠. 네,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입니다. 정부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으로 번개탄 생산을 금지했다는 주장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비판적인 여론도 큰데 실제로 이런 정부의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한동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윤석열 정부 자살 예방 대책 나왔다. 번개탄 생산 금지. 인터넷과 SNS에 빠르게 퍼진 글입니다. 당장 마포대교부터 폐쇄하라는 야당 반응부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업계 비판까지 제기됐습니다. 그러면 연탄은 뭘로 붙이냐는 얘기예요. 고층 건물에서 떨어져 죽는 건 자살이 아닌가요? 그거 다 막아야죠. 고층 건물 없애야 되고 칼 만드는 사람들, 칼 만드는 업체들 다 없애야 되고 로프 없애야 되고. 발단은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공청회였습니다. 올해부터 5년 동안 추진할 자살 예방 계획을 세우겠다며
국민 의견을 듣겠다는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자살 수단으로 쓰이는 위해 물건 관리를 강화한다며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번개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번개탄은 생산 금지하고 인체 유해성 낮은 친환경 번개탄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번개탄을 생산 금지하는 건 아니고 산화형 착화제가 활용된 번개탄만 막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자살률 감소 목적으로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을 생산 금지하겠다고 밝힌 건 대체로 사실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산화형 착화제를 쓴 번개탄은 국내 전체 숯시장에서 20%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2019년 10월 생산 금지 규정이 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착화제의 유해성 논란 때문인데 대체제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업계 사정을 이유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시행이 유예됐습니다. 정부가 자살률 감소를 목적으로 번개탄 생산 금지 계획을 발표한 건 처음입니다. 2018년 발표된 정부 대책에선 번개탄 포장지에 자살 방지 문구만 넣기로 하고 생산 금지엔 선을 그었습니다. 그것을 판매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힘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특수하게 자살용으로 사용했지만 일상 실생활에서 뭐 여러 가지 고기를 굽는다거나 또 다른 치사용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재작년 13,0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번개탄 사망자는 1,700여 명입니다. 대부분 충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2012년 그라목송 같은 고독성 농약 판매를 중단한 뒤 농약 중독 자살은 2,100여 명에서 재작년 7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특정한 방법을 제한하면 다른 수단을 선택할 거라는 반론도 적지 않고 번개탄 생산 금지로 인한 국내 제조업체들의 피해도 우려되는 요소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이 시각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이 1년째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주변 위성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전쟁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며 수세에 몰린 러시아를 지원하는 외교 행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침공 1년째, 폐허로 변한 우크라이나의 밤은 그야말로 암흑천지입니다. Observed from 800 kilometers away in space, the nights in Ukraine have darkened over the past 12 months.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위성 화면 위주로 편집한 이 영상은 전쟁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고 있습니다. 동유럽에 배치된 미군의 탄도미사일 요격체계 이지스 어쇼, 푸틴이 눈엣 가시로 여기며 특별 군사행동을 결심한 배경 중 하나로 꼽힙니다. 또 우크라이나 접경 폴란드 공군기지에 집결한 미군 무기와 에스토니아의 아파치 헬기 부대. Even the low-speed Apache attack helicopters can reach the Russian border within 30 minutes. 개전 직전 미국의 공세적 전력 배치가 러시아를 자극했다는 논리입니다. NATO has repeatedly broken its promise not to expand eastward, challenging the red line drawn by Russia.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앞두고 중국의 외교수장 왕이 주임은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我愿意同老朋友就我们共同关心的问题进一步的深入交换意见，我认为一定会形成我们新的共识。 오는 4, 5월 시진핑 주석이 모스크바로 날아가 푸틴 대통령과 만날 거란 말이 벌써 돕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키이우 방문에 맞서는 외교적 지원 사격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무기 공급 의혹도 미국 등 서방 세계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견제하고 현 상태에서 종전을 압박하려는 카드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를 방문한 중국 외교사령탑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러시아 방문을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2일 크렘린궁을 예방한 왕이 위원과 만나서 양국 협력은 국제 정세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과 러시아 양국이 시 주석과의 회담 계획을 실행할 거로 기대한다며
이 회담은 양국 관계 발전을 가속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해군력이 함정 숫자는 물론 생산 능력에서도 중국에 뒤처져 있다고 미 해군 최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카를로스 델토로 미 해군 장관은 내셔널 프레스 클럽 연설에서 중국은 이제 더 큰 함대를 보유하게 됐고 전 세계에 배치하고 있다며 남중국해에 있는 동맹 등 다른 국가의 해양 주권과 경제적 안녕을 해치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에서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21일 사상 처음으로 1톤에 100유로를 돌파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EU의 탄소 배출권 표준 가격이 이날 톤당 100유로, 약 13만 8천 원을 넘어서 장중 한때는 101.25유로까지 치솟았는데요. EU에는 공장이나 발전소, 항공사 등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에 대해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EU의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에서 일종의 통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이끌던 치안 수장이 정작 뒤로는 카르텔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1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주 브루클린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헤나로 가르시아 루나 전 멕시코 공공안전부 장관에 대해 제기된 뇌물과 위증 등 5가지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뉴스였습니다.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역외 탈세 의혹이 제기된 프로듀싱 업체 CTP가 현지 법률을 엄격하게 지키고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CTP는 보도자료를 내고 회사는 중국 홍콩에서 설립돼 베이징의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프로듀싱 법인이라며 CTP와 이수만 프로듀서는 관련 법률을 엄격하게 준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성수 SM 공동대표는 이수만 전 총괄이 CTP라는 해외판 나이크 기획을 설립해 SM과 해외 레이블 회사 간의 정산전에 6%를 선취해 간다면서 국세청 감시를 피해 역외 탈세를 노린 것이 아니겠냐고 주장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정기 주주총회가 다음 달 31일 낮 12시에 열립니다. SM은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공시하고 장철혁 최고 재무책임자와 김지원 마케팅센터장, 최정민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장 3명을 사내이사 후보로 제안했습니다.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SM 현 경영진이 음원 유통과 콘텐츠 제작, 기념품 판매 등 사업에서 카카오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M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올리고 카카오와 협력을 결정한 건 특정한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SM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이 3번째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정기 총회를 열고 제51대 회장에 윤철호 회장을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자기개발서는 게리 켈러의 원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보문고는 최근 10년간의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기개발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WBC에서 주목할 부분 중 하나는 바로 99년생 선수들의 활약입니다. 곽빈과 정우영, 김혜성 등 5명이 합류하면서 새로운 황금 세대가 되길 바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아와의 연습 경기에서 완벽한 투구로 이강철 감독의 칭찬을 받은 곽빈. 2018년 1차 지명으로 입단한 두산의 토종 에이스입니다. 함께 태극마크를 단 동료 정철원. LG에 이어 대표팀의 허리를 책임질 정우영도 99년생 동갑내기. 야수 중에서는 이미 국가대표 경험이 있는 KT 강백호와 키움 김혜성이 99년생입니다. 이렇게 5명이 뽑힌 99년생 토끼띠는 대표팀의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대호와 오승환, 추신수 등 한국 야구에 큰 획을 그은 82년생에 이어 99년생이 제2의 황금 세대가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오는 상황.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면 99년생뿐만이 아니라 98년생 그리고 00년생이 제 나이로 한 살 터울 이렇게 나이 있는 선수들이 너무 잘하는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82년생처럼 저희 나이 또래에도 세대 교체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 세대 친구들이랑 같이 야구할 수 있는 게 좋고, 그다음에 저희 세대도 이제 점점 야구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서 뿌듯하고 점점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대표팀 외에도 국내 최고 투수로 우뚝 선 키움 안우진과 제2의 이대호로 불리는 롯데 한동희 역시 99년생입니다. 4년 만에 돌아오는 WBC는 김광현과 양현종 같은 믿고 보는 베테랑뿐 아니라 태극마크를 단 새로운 선수들을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99년생이 제2의 황금 세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인지 이번 대회의 활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투싼에서 YTN 이지은입니다.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으며 오늘은 아침에도 크게 춥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5도로 어제 아침보다 3도가량 높고 한낮에는 어제와 비슷한 8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10도가량 크게 벌어지겠고요. 중서부 지방은 미세먼지도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북은 종일, 그 밖에 중서부와 경북은 밤부터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고요. 내일은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호흡기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 자체는 맑아서 내륙의 대기는 더욱 메말라 가겠습니다. 제주도에만 비나 눈이 오락가락 내리겠는데요. 지난 밤 사이 내린 눈비는 아침에 잦아들겠지만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제주 산간에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10도나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5도, 광주는 영상 1.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8도, 대전 10도, 부산은 1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 동해안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에 많은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